마이크로소프트 제품 의무 사용 계약에서 벗어난 오픈 AI가 아마존 웹 서비스와 대규모 클라우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샘 올트먼 CEO는 아마존 웹 서비스와의 협력은 차세대를 이끌 컴퓨팅 생태계를 강화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첨단 AI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아랍에미리트에 엔비디아 AI 칩을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차세대 GPU인 GB300과 A100 칩 6만여 개가 추가로 공급되며 마이크로소프트는 2029년까지 총 152억 달러 규모로 UAE AI 인프라 투자도 확대합니다. 삼성 SDI가 테슬라에 3조 원 규모의 ESS용 배터리를 3년간 공급합니다. 테슬라의 대규모 배터리를 납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테슬라의 탈중국 기조 속에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OLED 특허 소송에서 패소해 약 2,700억 원의 손해배상 평결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픽티바는 오스람의 OLED 기술을 포함한 수백 건의 특허를 보유한 회사로 이번 판결이 자사의 지식재산권 가치를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여전히 시장 안에서는 AI가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 반대편에는 연준 인사들의 신중론이 있습니다. 일부 인사들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놓는 상황이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1%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죠. 그래서 경제 지표 발표도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연준이 경제 지표를 몇 개 확인하지도 못한 채 12월에 금리 인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는 힘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4,200선 터치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굳건하게 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여전히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났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픈 AI, 아마존과 함께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코너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200만 원이 넘는 이 무거운 종목에 여전히 매수세가 쏠리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300만 원까지 TP가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개발에 있어서 핵심 인재들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과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HBM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건지 내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50년부터 작년까지 S&P 500의 월별 평균 수익률을 계산해 봤을 때 11월이 가장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1.8% 정도 높은 편으로 수치가 좀 계산이 되기도 했었고요. 10월까지 15%가 오른 경우에는 연말 랠리의 가능성이 95%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는 시장을 기대해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마존 오픈 AI 53조 투자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만 내리고 혼조세로 좀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장 안에서는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해서 중심을 좀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는 아마존과 오픈 AI 협력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말씀하셨던 대로 첫날인데 혼조세로 어쨌든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존과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UAE에 수출하는 건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끌었고요. 나스닥 지수가 이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S&P 500 지수도 이제 0.17% 올랐고요. 나스닥도 0.46% 올랐습니다. 반면 이제 다우존스 30에 있는 산업평균 지수가 이제 0.48% 이제 하락했고요. 전반적으로 다우존스에 있는 기업들은 한 400, 500여 개 중에 400곳이 어쨌든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시장은 좋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역시 AI의 강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요 상승세를 이끈 건 매그니피션트 세 분 중에 하나죠. 아마존과 엔비디아였습니다. 아마존은 오픈 AI와 이제 380억 달러 규모의 어쨌든 파트너십 계약, 투자 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 정도 그래서 급등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자사의 GPU가 어쨌든 대규모로 이제 UAE에 수출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이제 2.2% 정도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다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행정부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최신 엔비디아 AI 칩을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이제 승인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이채로운 건 그 전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블랙웨일 칩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와 상반되는데 잘 보시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 MS라는 게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 통제하에 있는 것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확해서 이제 허락을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도 같이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그 주식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뉴욕 주식에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이런 거보다 2달 연속 금리 인하가 됐던 이 부분에서 완화가 됐는데 과연 12월 달에 이게 이제 완화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매파 발언이 이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일단은 제롬 파월 의장의 측근이죠. 이제 오스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나타냈으면서 인하에 대해서 약간 좋지 않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반면에 이제 메리 데일리라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2월 회의에서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리사쿵 연준 이사도 노동시장의 악화를 이유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연준의 이단하라고 얘기를 하죠. 스티븐 마일런 이사는 지속된 긴축이 어쨌든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금리 인하를 보다 많은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관련주가 여전히 이제 시장에선 강세입니다. 저는 이제 아마존이 이제 이번에 투자를 결정하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마존이 올 초가 아니라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매그니피션트 중에는 AI 수혜주에 가장 못 받는 기업이 아닌가를 했는데 지금은 가장 받는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 초반에 있던 주가가 어쨌든 $250 넘어서 $300까지 넘보는 약간 그런 주식이 됐는데 어쨌든 AI 관련주가 여전히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보실 때 이제 금리 정책이라든가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AI 주식이랑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또 어떤 게 어떻게 합종 연행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AI 주시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쪽에 수출하는 걸 통제하겠다 다시 한번 못 박으면서 사실상 악재로 판단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랍에미리트의 데이터 센터 구축과 또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한 내용들을 위해서 11조 정도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엔비디아한테는 상대적으로 좋은 소식으로 볼 수 있겠고요. 아마존과 오픈 AI 제휴 소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블랙웰 칩이 탑재가 될 거기 때문에 악재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그래도 주가가 선방하는 모습 나타났었다라는 거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캐펙스 투자 대비해서 그래도 수익성이 꽤나 나오고 있는 걸 이번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좀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오픈 AI와 아마존의 협력이 경쟁사들에게는 어떤 압박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상당히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AI 관련된 뭔가를 투자하실 때는 클라우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AWS가 있다는 상당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픈AI가 이번 협력을 통해서 단순한 기술 제휴를 넘어서 AI 산업의
생태계를 재편할 게임 체인저로 이제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시장이 구도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오픈AI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S의 애저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계속 서비스를 해왔고 이게 어쨌든 독점적으로 이제 MS가 해왔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계약이 이제 끝나면서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오픈AI가 아마존 웹 서비스 AWS와 인프라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시장에서 AWS가 지금 1위거든요. 1위고 이제 2위가 이제 애저인데 3위는 어쨌든 구글 클라우드인데 이렇게 이제 상방 체제에서 어쨌든 앞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튀어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단순한 고객 확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 AI 연산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처리 중에서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술이 어쨌든 핵심 기술 경쟁매에서 누구와도 이제 1, 2위 기업이 더 날개를 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협력에서 또 이제 수혜를 보는 게 엔비디아죠. GPU 수십만 개가 더 투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클라우드 사업자를 넘어서 AI 인프라의 어쨌든 플랫폼의 강자가 되는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다른 빅테크들에도 GPU 경쟁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상당한 연구 속도면에서 상당히 다른 기업들은 압박을 받게 될 거고 아마존은 상당히 앞서가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생태계의 어떤 주도권을 질 수 있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이제 AI의 어떤 개발이라든가 API의 어떤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들의 장기적인 전략이 불가피할 것 같고 이 계약을 통해서 지금 어쨌든 아마존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과의 연계성, 그러니까 하드웨어 부분이 그동안 아주 안 좋았었는데 이 부분의 발전의 계기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아마존이 이렇게 계약을 할지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플랫폼이 앞으로 이제 보실 때 더 많은 AI 모델과 개발사를 끌어들이느냐, 그러니까 이게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AI 개발에서 누가 손을 잡느냐가 시너지가 폭발적일 것 같고 메타도 이제 전략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메타 얘기를 계속 하는데 메타가 독자적으로 뭘 한다는 생각도 있지만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 1순위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오픈해야 손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1등과 손을 잡던가 최소한 2, 3등과 손을 잡아서 향후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아마 AI 경쟁은 향후에 누가 어디와 손을 잡으면서 합종 연행을 하느냐가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봤고요. 장 마감한 이후에는 팔란티어 실적도 발표가 나왔죠. 일단 매출과 EPS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로 발표를 한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정부 매출이 많이 늘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매출단 전망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높게 잡게 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도 챙겨보셔야겠고요. 발표 나오고 나서는 시간외에서 한 1.4%까지 올랐었다가 지금은 1.5%로 반대로 좀 고꾸라졌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삼성전자 2,700억 원 배상 위기입니다. 미 텍사스 연방법원이 삼성전자가 픽티바의 OLED 관련한 특허 2건을 침해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 2,700억 원 정도 손해배상 지금 판결을 받은 상태인데요. 왜 이런 판결을 받게 된 걸까요? 보시면 이런 것 같아요.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의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이 픽티바 이제 디스플레이즈 인터내셔널 회사인데 줄여서 픽티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픽티바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특허 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픽티바의 그게 이제 소송이 있었던 게 이제 텍사스라는 거예요. 약간 텍사스가 기업의 연방 법원이 약간 기업들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픽티바는 OLED 화면의 어쨌든 해상도와 밝기, 전력 효율을 향상시키는 핵심 알고리즘과 구조 설계에 대한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술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주장하는 기술은 뭐냐면 화소 제어 방식과 전력 분배 구조를 개선해서 화질을 선명하게 하고 전력을 줄여주는 약간 이런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픽티바는 이 기술이 삼성의 스마트폰, TV,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됐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픽티바의 OLED 구동 방식 특허가 실제로 삼성의 OLED 패널 구조에 사용되었느냐? 라는 걸 증명하는 건데 픽티바는 삼성이 이 부분에서 픽셀 단위로 전류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방식을 자기네 거를 그대로 인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어쨌든 고해상도의 구현과 에너지 효율의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OLED 핵심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삼성의 주장은 좀 다릅니다. 뭐냐면 해당 기술은 독자, 삼성도 이제 특허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데 요 기술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픽티바 특허는 이미 무효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반박하고 있지만 배심원단을 설득하지 못한 게 약간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픽티바를 이제 배심원단은 유효하고 삼성이 이미 이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배심원단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삼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픽티바의 특허가 실제로 상용화 기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배심원단은 약간 이게 뭐 기술진이 보거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특허 침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단순한 이론의 특허가 아니라 실제 제품의 설계에 응용 가능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삼성의 제품 구조가 픽티바의 어쨌든 청구했던 이런 부분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기술적 증거가 제시됐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배심원단은 의도적 침해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이 손해배상액을 상당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거 엄청나 2,700억이면 상당한 거군요. 이게 뭐 기술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책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이 상당한 어쨌든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에게 단기적으로는 이제 재무 부담이 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게 이제 글로벌 OLED의 경쟁사에서 긴장감이 확대된다는 거. 왜 긴장감이 확대되느냐? 미국의 배심원제는 사실은 기술의 복잡성 이런 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얼만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인데 지적재산권 보호 원칙을 이제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향후에 이제 유사한 소송이 계속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요구에 상당히 피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서 이제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향후에 이제 항소심에서 특허 무효 소송에서 독자 기술성을 잘 입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한 기업 간의 어떤 분쟁이 아니라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시장에서 누가 이제 글로벌 특허의 주도권을 지니냐의 단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과 픽티바의 2라운드는 항소전이 어떻게 될지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항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소송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유사한 소송에 또다시 휘말릴 수 있다라는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 판결이 삼성의 OLED 기술 경쟁력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특허 리스크를 이제 재조명해보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시정은 이제 지적재산권이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어쨌든 첫 판결이 배심원단 판결이지만 향후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다른 것에도 적용될 수 없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신규 OLED인가 구동 기술 상용할 때 사전 특허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까다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단발적 분쟁이 아니라 연쇄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로 삼성과 관련된 소송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블랙웰 중국 판매입니다. 엔비디아 관련한 뉴스 하나 볼 텐데요. 엔비디아의 최첨단 블랙웰 칩은 미국 기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한테도 엔비디아 최고급 AI 칩 사용에 있어서 좀 통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뉴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CBS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최근에 좋아졌나 봅니다. 어쨌든 소송이 마무리되면 좋아진 것 같은데 CBS 시사 프로그램 60 미니츠죠. 이게 60분간 인터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상당히 전통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리고 전용기 기자단과의 대화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블랙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직 미국 기업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칩은 다른 나라에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AI 칩 미국 독점을 선언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최근에 MS가 미국의 어쨌든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연합이죠. 아랍에미리트 요 부분에 UAE의 어쨌든 해당 칩을 미국 정부 허가에 받는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모순된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 수출 허가에는 조건부 예외를 줄 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예를 들면 UAE 같은 경우에는 수출할 경우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외경사고로는 미국만 사용할 수 있지만 UAE에 수출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어쨌든 미국 기업이 사용하면 괜찮다는 겁니까? 예외 조항이 늘 있고 트럼프 정부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보통은 많은 말을 말바꾸기를 좀 하기 때문에 이 부분 향후에 변동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들으시면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말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보다 좀 낮은 사양의 것들은 허용이 되지만 이 부분이 어쨌든 중국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왜냐하면 히토로가 이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옥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있고요. 다만 약간 걱정스러운 건 최근에 한국의 삼성전자는 주요 이제 글로벌 기업에 이제 26만 개의 어쨌든 블랙엘 칩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결정이 현실화될 경우에 향후에 이제 수출 일정이라든가 계약 구조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어쨌든 향후에도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도 블랙웰 칩과 관련된 내용은 쏙 빠져 있는 상태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선을 좀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의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매출로 봤을 때는 매출 구조나 주가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주가는 별로 영향이 없다는 걸 지금 드러난 게 뭐냐면 얼마든지 편법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약간 변화가 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그 다음 날 또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주가는 크게 영향을 안 받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다만 중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한 건 또 다른 협상을 위한 지렛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국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밀리는 협상을 했다. 히토리에 때문에 자신이 많은 걸 너무 양보했다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큰 소리 치면서 관세를 얘기했는데 관세를 유예해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어쨌든 밀리게 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또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수출 제한이 강화되면 어쨌든 글로벌의 영향이 줄게 되고 여러 가지 해외 매출이 있겠지만 이 부분도 향후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따라서 말하는 거에 따라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 관련한 블랙웰 칩 내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본부장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리포트 함께 열어보시면요. 오늘 리포트는 효성중공업에 대한 하나증권의 시선을 가져와 봤습니다. 리포트 제목은 이제서야 산 중턱인데요. 최근 효성중공업이 3분기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증권가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하나증권은 이번 리포트에서 효성중공업의 목표 주가를 기존 150만 원에서 지금 300만 원으로 높이는 모습이고요. 2배나 올렸습니다. 투자 의견은 여전히 매수 유지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실적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확신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하나증권의 리포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리포트의 핵심은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이 실적 기대치를 크게 뛰어넘었고, 두 번째로는 마진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의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3분기 실적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의 3분기 매출은 1조 6,241억 원, 영업이익은 2,19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각각 41.8% 그리고 97.3% 늘어난 결과인데요. 단순히 숫자만 오른 정도가 아니라 시장 예상치보다 38% 이상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하나증권은 관세 관련 비용이 약 100억 원가량 발생하긴 했지만 해외 법인들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지금 중공업 부문에서 역대 최고 마진을 기록했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 과거부터 이어져 온 고마진 수주가 본격적으로 매출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익성이 지금보다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번 실적은 사실상 이 중공업 부문이 전체 매출을 좀 끌어올린 결과였습니다. 이 부문에서의 매출이 1조 1,448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60.8% 성장을 했고요. 이익률을 끌어올린 핵심 요인으로는 바로 해외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미국과 유럽 중심의 고수익 프로젝트가 늘어나게 되면서 전체적인 영업이익률이 함께 올라가게 됐습니다. 효성중공업의 미국 법인에 대한 그런 영업이익률은 무려 30%대 중반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건 글로벌 전력기기 업체들 사이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업계 전반에서는 미국의 상호관세 영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도 북미 매출이 늘어나면서 관세 부담 가능성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은 고객사와 지금 관세 보전 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실제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지금은 비용으로 잡히게 되더라도 나중에는 보전분이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시적인 변수일 뿐 효성중공업의 전체적인 핵심 수익 구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변화는 바로 건설 부문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부문이 3분기 영업이익 240억 원이 잡히게 됐고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93%가 증가했습니다. 일회성 요인이 해소가 됐고 원가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5% 수준까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동안 효성중공업 안에서 건설 부문은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아픈 손가락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본업인 중공업 부문과 함께 균형을 잡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성중공업의 수주 잔고도 살펴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의 수주 잔고는 11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무려 51%가 늘어난 모습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2, 3년간의 실적이 어느 정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사실 일각에서는 신규 수주가 조금 줄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증권은 상반기에 이미 충분히 많은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하반기 둔화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수주 지역별로의 비중입니다. 북미 수주를 살펴보시면 일단 전체 39%를 북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국내 수주도 소폭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 수주 비중이 매출 비중보다 북미 쪽으로 더 많이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북미양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전체 마진 구조도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력기기에 대한 슈퍼사이클이 도래를 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늘고요. 또 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노후한 송전망을 교체하려는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765kV 초고압 전력망 구축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나증권은 효성중공업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업 중에 하나라고 분석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효성중공업은 미국 최대 송전망 운영사와 약 2억 달러의 규모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변압기와 차단기 그리고 개폐 장치 이렇게 풀 패키지 형태로 한꺼번에 납품하는 구조를 갖추게 됐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이제 미국을 넘어서서 이제 유럽과 인도 시장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부터 살펴보시면요. 최근 네덜란드 아른험에 유럽 R&D 센터를 새롭게 개소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친환경 GIS, 즉 가스 절연 개폐 장치 개발에 특화되어 있는 연구소고요. 지금 EU가 환경 규제로 인해서 친환경 소재로 전환이 필수가 됐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은 이에 발맞춰서 시장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도 시장 진출도 본격화했습니다. 세계 3위 전력 생산국인 인도에서는요, 초고압 전력 기기 수요가 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효성은 현재 푸네 공장의 차단기 생산 시설을 이렇게 늘리게 되면서 생산 능력을 기존보다 약 1.5배 정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지금 효성중공업이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의 삼각축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효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공장에서 연간 약 130대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난해 5,1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했고 2027년까지는 생산 능력을 2배 가까이 올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요, 지금 창원 공장의 대규모 증설도 진행 중입니다. 특히나 지난 7월에는 전압형 HVDC 전용 공장을 새로 착공하게 됐고요. 이 공장이 완공되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도 전압형 HVDC 설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무려 10개 증권사가 동시에 효성중공업의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적게는 250만 원부터 많게는 300만 원까지 제시가 된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도 JP모건이 목표가를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을 하면서 지금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하나증권의 목표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300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리는 모습 보여줬고요. 어제장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은 9% 넘게 상승하면서 어제 232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해 초에는 40만 원대에서 출발을 해서 불과 10개월 만에 5배 이상 상승을 하게 됐고요. 시가총액도 20조 원을 넘어서서 유가 증권시장 30위권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효성중공업이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의 핵심 공급자이자 기술 리더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안정적인 성장 모멘텀을 이어갈지 관전 포인트로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승희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3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인데요. 반도체가 최근에는 슈퍼사이클이 아니라 초슈퍼사이클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관련한 전략들 점검해 보겠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 발표를 내놨습니다. 일단 한화오션에 대한 편입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역대급 실적을 좀 기록한 상황인데요. 성적표들 뜯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제 제가 개장 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HD 현대 라인, 특히나 조선 쪽 엔진, 기자재 관련해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선 쪽은 습관성으로 좀 세론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자세한 내용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4 관련해서 핵심 인력들에게 자사주 성과급을 지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포상이라기보다는 메모리가 진짜 부활했다라는 신호탄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포상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HBM4에 대한 성과를 좀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상을 받은 것은 6세대 D램인 일시 D램을 개발한 핵심 인력들인데요. 이 D램은 HBM4의 속도와 전력 효율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 D램 같은 경우는 7월에 삼성 내부 테스트를 통과한 뒤에 엔비디아의 HBM4 샘플로 제공이 된 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최근 보도자료에서 삼성전자는 HBM3E와 HBM4 공급망의 핵심 협력사라고 공식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삼성의 기술이 다시 인정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 내부에서도 이번 포상은 성과 즉시 보상, 사기 고취, 속도전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HBM4를 중심으로 삼성전자가 메모리 명가 부활에 시동을 걸었다는 신호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젠스낭 CEO도 한국은 메모리 기술이 세계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HBM3, HBM4 모두 협력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HBM 관련해서는 약간 관계가 좀 애매했었는데 확실히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방안에서의 발언은 삼성전자의 어떤 자리나 위상을 다시 공식화했다라고 좀 풀어지고 있습니다. 이 황 CEO는 삼성도 필요하고 SK 하이닉스도 필요하다라면서 한쪽은 특정 분야에 집중적이고 다른 쪽은 다각화되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양사가 각각의 역할로 공존하는 구조적인 동반 관계를 갖췄다라는 뜻으로 풀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HBM97까지 협력하겠다라면서 너스레를 던질 만큼 이 삼성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루빈에도 삼성의 HBM이 탑재될 가능성이 현재 높습니다. 그동안 HBM 분야에서는 사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좀 밀려 있었는데 이제는 엔비디아의 공식 공급망에 재진입했다라는 점, 이게 이번 발언의 핵심입니다. 사실상 삼성의 HBM 신뢰 회복이 공식적으로 그의 입을 통해서 확인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막 HBM4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97까지라고 하니까 협력 굉장히 길게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농담을 좀 던진 것 같습니다. 지난 3분기 실적을 보면요. 반도체 부분에서 7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반등을 좀 시연을 해줬습니다. HBM이 항상 삼성에게 있어서는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였는데 이 전략이 좀 바뀌었을까요? 일단 핵심을 좀 살펴봤을 때는 고부가 제품 중심 전략과 이 규모 경제의 전환이다라고 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의 DS 부문은 3분기 매출이 33조 원, 영업이익은 7조 원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이 안에서도 메모리 매출만 26조 7천억 원으로 분기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HBM3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엔비디아와 AMD에 공급 중이고요. HBM4는 내년 생산 물량이 벌써 완판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HBM4에 사용이 되는 10나노급 6세대 D램과 4나노 파운드리 공장을 결합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11기가비트 이상으로 높였다라고 하는데요. 업계 최고 수준을 달성한 상황입니다. 경쟁사 대비 집적도와 성능 그리고 전력 효율을 모두 높였다는 점에서 자신감이 좀 두드러졌다라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은 HBM 수요가 공급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내년 증설 가능성까지 직접 언급했는데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양산 능력과 공급력 싸움, 즉 규모의 경제로 들어섰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안에서 SK 하이닉스와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하이닉스는 3분기 영업이익 또한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바가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삼성의 HBM 시장 점유율이 내년 30% 수준까지 이 HBM4를 중심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HBM4 가격만 하더라도 삼성이 경쟁사보다 다소 낮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확보까지 안정적으로 나설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시장 전반에는 이를 출혈 경쟁이라기보다는 AI 수요 확대 속에서 나오는 공급력 경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HBM이 들어가는 AI 반도체 시장이 여기서 더 커지는 한 삼성의 HBM 매출은 올해 11조 원에서 2026년에는 24조 원 이상으로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엔비디아에서도 HBM을 탑재한 GPU가 120만 개 이미 예약이 완료가 됐다라고 코멘트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AI에 대한 HBM에 대한 수요는 탄탄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눈 감았다 뜨니까 벌써 11만 원, 62만 원까지도 오름세를 좀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주가 추이 같이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 이번 성적표 자세하게 좀 뜯어볼까요? 네, 그야말로 이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은 역대 분기 중에 최대 실적을 내게 됐습니다. 사실 이 추세라면은 올해 영업이익 3조 원 돌파가 현재 유력한 상황인데요. 이번 실적의 핵심을 좀 정리했을 때는 6회공이 동시에 빛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상방산 부문이 실적의 중심이 됐습니다. K9 자주포와 천무 다형잔 로켓, 화생방 정찰자 같은 주력 무기 체계의 양산과 수출이 동시에 늘어나게 됐습니다.
매출은 2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은 5,700억 원으로 각각 27%, 30%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화생방 정찰자와 차륜형 대공포와 같이 주요 사업 매출이 크게 늘어나서 내수 매출만 하더라도 33%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는 정부의 국방력 강화 기조와 더불어서 수출 물량이 일정 부분 내수 생산 라인에도 영향을 준 결과입니다. 여기서 항공 우주 부문도 좋았습니다. 항공기 엔진 정비 수요가 늘면서 엔진 부품의 애프터마켓 매출이 크게 증가한 바가 있는데요. 그 덕분에 매출이 26% 늘어났고 흑자 전환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자회사들도 힘을 좀 보탰습니다. 하나오션은 LNG선과 잠수함 같은 고부가 선박 매출이 늘면서 매출은 3조 원, 영업이익은 2,900억 원을 달성했고요. 하나시스템 또한 매출 8천억 원, 영업이익은 22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이번 실적은 내수와 수출이 모두 잡힌 포트폴리오로 3분기에 최대 실적을 낼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똘똘한 자회사들이 역할을 좀 제대로 해줬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올 한 해를 가장 빛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한화오션인데 이 한화오션을 편입한 효과가 여기서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방산의 핵심은 사실상 수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대형 수주가 이어질 거다라고 자신감을 좀 내비치기도 했는데 이 수출 확대 배경은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핵심은 K방산 수출의 구조적인 확장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총 수주 잔액이 101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지상방산만 31조 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4에서 5년치 일감이 이미 확보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번 성과도 내수보다는 사실 해외 수출의 힘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주력 제품을 바탕으로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 인도, 베트남 등으로 수출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에만 내년 상반기에 4조 원 규모의 장갑차 사업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대규모 지상무기 교체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현재 큽니다. 여기에 미국 자주포 현대화 프로젝트 시연까지 좀 겹쳐 있어서 내년에는 미국도 그렇고 동유럽을 넘어서서 이제 중동까지 시장이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의 배경들을 좀 살펴보자면요. 무기 체계 초과 수요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글로벌 무기 수요에 불균형이 좀 발생하게 된 건데요. 이 안에서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기존의 공급국들은 유럽 내의 수요 대응에 몰두를 좀 하다 보니까 중동이나 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공급처로서 한국을 보고 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은 전차와 장갑차 노후화까지 겹쳐 있습니다. 교체 사이클이 맞물려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재정 여력도 높습니다. 이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방산 투자가 좀 활발한 건데요. 이런 틈을 한화가 깊게 파고들면서 K방산의 주력 수출 기업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네, 러우 전쟁 이후에 EU에서는 자주국방이라는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공동으로 무기 구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K방산하면 가성비도 좋고 기한도 잘 맞춘다라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일단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도 중동 쪽에서도 긍정적인 점수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방산주가 상대적으로 좀 덜 간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좀 100만 원 선을 넘어서긴 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증권가들의 전망을 조금 묶어서 살펴봤을 때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메리츠 증권은 3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지상방산의 수익성이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의 부진을 좀 방어할 수 있다라면서 핵심 수출 제품의 물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이 예측이 결과적으로 이번 실적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진투자증권이 최근 4분기 국내 반산 업종 전체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기저가 높기 때문에 3분기 기대감은 낮았지만 포병이나 전차와 같이 주요 체계의 해외 수출액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는 계절성과 실적이 모두 개선될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안에서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성장세는 늘 안정적인 해외 수출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견조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변수로 꼽히기는 하지만요. 아이러니하게도 중동과 유럽 쪽에 긴장 국면이 이어진다면 한국 방산 수출이 또 이 안에서 기회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과도한 기대가 아니라
꾸준히 견고한 체계 수출 기반이 만들어진 결과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단계적인 지정학 이슈에 따라서 흔들리기보다는 수출 구조가 안정화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네, 한국 방산이 이제 수출 중심의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중심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개장 때 짚어드린 대로 HD 현대 라인 쪽에서 어제 오후장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HD 현대는 역대급 실적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이 또한 내용들 자세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HD현대가 이번 실적을 통해서 또 완전히 반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을 했을 때는 18조 원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은 1조 7천억 원대가 나왔습니다. 이 안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94%나 급증을 했는데요. 이 이익의 중심에는 조선과 전력기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조선 부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HD한국 조선해양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선가 선박의 인도 비중이 높아지고 생산 효율이 개선된 덕분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들도 모두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력기기 계열사인 HD현대일렉트릭까지 활약을 좀 돋보였는데요.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변압기 판매가 급증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기록했습니다. 이 정유 쪽도 좋았습니다. HD현대 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는 정제 마진이 회복하면서 1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고요. 건설 쪽도 역시 이 광산 시장을 공략하면서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결국 이번 분기는 조선과 전력이 이익을 끌고 정유와 기계가 회복세를 더하면서 균형 잡힌 실적이 나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HD 현대 역시 좋은 실적을 좀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상 조선입니다. 조선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HD 한조회가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긴 상황입니다. 가장 빠르게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익성 개선에서는 어떤 배경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로는 선박의 단가와 이 생산성이 크게 늘었다라는 점입니다. 동반 상승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HD 한국 조성해양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조업 일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선 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고선가 선박 매출 반영으로 전 부문에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이 안에서 친환경과 고부가 선박 인도 물량이 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65%나 증가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엔진 기계 부문인데요.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로 이중연료 엔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업이익 또한 137%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 안에서 해양 플랜트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으로 소폭 적자가 난 상태이기는 하지만 대형 프로젝트 매출이 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우려는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HD한국조선해양은 고부가 선박 중심 구조로 체질 전환이 완료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익 중심의 수주 구조가 안착됐기 때문에 향후 분기 실적도 탄탄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HD 현대에 있어서 다음 행보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지멘스랑 손을 잡고 조선 산업에 있어서 현대와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이번 협약은 HD현대가 이 미래 조선 생태계 중심으로 자리 잡겠다라는 뜻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HD현대는 지난주에 APEC CEO 서밋 현장에서 독일 지멘스와 함께 미국 조선산업 현대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이를 주도로 하는 MOU를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양사는 HD현대의 건조 기술과 그리고 지멘스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결합해서 미국 조선소의 설계와 생산 공정을 가상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고도화하겠다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설계 품질을 높일 수가 있고요. 비용과 공정 리스크까지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인력 양성 협력까지 이루어졌다라는 점인데요. HD현대는 미국 내 30여 개 지멘스 교육시설을 활용해서 현장 중심의 조선 인재를 직접 교육할 예정입니다. 결국 이번 MOU는 단순한 기술 제휴를 넘어서 미국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 동력 중 하나로 꼽힐 수 있겠다라고도 간주됩니다. HD현대는 이미 글로벌 기업들과도 다양한 협력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지멘스의 디지털 역량까지 좀 MOU를 통해서 더해지면서 종합 조선 협력 체계를 완성해 나가려는 행보로 보여집니다.
네, 한국의 조선사들이 얼마나 주도권을 가지고 가게 될지가 주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어제는 조선 쪽이 늘 그랬다시피 실적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성으로 좀 세론이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프리마켓 움직임 보니까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제 있었던 빠졌던 부분들을 좀 회복하는 움직임 나오고요. 대부분 다 플러스권 켜져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중에서 HT 현대가 5.9%로 가장 높은 상승률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승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중심으로는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아마존과 오픈 AI가 대형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칩 일부 수출을 미국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힘을 더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이 새벽에는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AI 관련 모멘텀들이 다시 확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도 같이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요즘 코스피 상승세가 참 눈부십니다. 어제는 사상 처음으로 4,200선을 돌파를 하기도 하면서 정말 5,000피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물론 반도체를 비롯해서 AI 관련주들로만 좀 모멘텀이 쏠리고 있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수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그런데 요즘 네. 코스피 상승 속도가 워낙 빠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들어가도 될지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는 폭포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좀 어떤 전략들 짚어보면 좋을까요? 뭐 이제는 포모에 이어서 포포라는 또 말이 나오다시피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양쪽 진영 전체가 다 힘든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 있어도 지금 고점일까라는 생각이 내일 좀 떨어질까? 떨어지면 내 그 전날의 계좌보다 너무 떨어졌는데 이런 좀 포포 현상이 또 오고 한마디로 조금 더 안 좋은 분들은 주식 자체가 아예 없으신 분들은 오늘도 또 날아가네 이렇게 양 진영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난이도 자체가 좀 많이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급격하게 올라온 속도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저 자신 자체도 10월 말일 이 스탁 포인트에 나와서 11월 달에는 약간은 좀 수비적으로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상황을 마련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어저께도 시장 자체 지수는 또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수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저께도 일단은 4,100포인트를 넘어서 또 지수가 신고가로 올라갔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로봇주들의 향연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또 많은 상승이 나왔는데
우리가 좀 냉철하게 보자면 전체적으로 상승된 종목 수보다 하락된 종목 수가 어저께는 1,600개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집중적인 섹터, 그러니까 주도주인 섹터만 좀 올라가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외국인들의 현물과 선물 정도의 매도가 조금씩 나오는 걸 본다면 결국에는 11월 달에 시장이 뭐 폭락이 나온다라는 설명은 아닙니다만은 11월 달에는 역시나 수비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 수비적이라는 거는 결국엔 지금 있는 종목들을 다 팔아서 현금화하자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꼭 퍼센테이지를 딱 찝어드리자면 한 30% 정도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진행을 하셔서 매도를 한 다음에 현금으로 다음에 조정, 눌림장이 오는 거를 준비하시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뭐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선물 지수는 또 0.2% 올라가고 있거든요. 시장은 올라가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이제는 약간은 좀 수비적이고 보수적이게 시장을 좀 차분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4,200선을 돌파하면서 시장 지수 자체는 양봉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도주 섹터가 좀 흐름으로 올라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30% 정도 현금화하는 전략 그리고 시장을 조금 더 수비적으로 바라보는 전략들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반도체 투탑이 시장에서 굉장히 잘 갔습니다. 11만 전자, 62만 닉스가 장중에 돌파를 나오게 되면서 좀 신고가를 경신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프리마켓장에서도 삼성전자 1.4% 올라가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는 0.6% 올라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모멘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데 지금을 비중을 늘려가야 할 타이밍인 건지 아니면은 눌림목 좀 기다려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눌림이 언제 올지를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주도주 시장, 그러니까 주도주만 가는 시장에는 항상 그런 질문들이 많아요. 전문가님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막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종목들이 조금 더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상승장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올라가는 상승장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 하이닉스를 샀더라도 어저께 좀 큰 수익을 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에 내가 들어간다라는 건 저는 좀 적극적으로 좀 찬성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에는 물리더라도 대장주에 물리는 게 낫고요. 만약에 물렸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손절을 하더라도요. 손절을 하는 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좀 내가 마음은 좀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약간 1, 2% 정도의 손절을 경험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주식 계좌에는 조금 더 좋은 경험이 쌓일 수 있고 지금 장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리더라도 대장주에 물리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의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전히 AI 모멘텀을 갖고 있는 반도체 위주의 중심의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물리더라도 대장주에 물리는 게 낫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또 젠슨왕 CEO가 이 국내 기업들 그리고 국내 정부에 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블랙웰 칩을 또 최신 AI 칩을 다른 나라에는 주지 않겠다라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리스크로 봐야 할까요? 일단은 거기에 좀 리스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블랙웰 G200을 공급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물론 우리나라에 26만 장을 파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물론 26만 장을 주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AI 강대국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거 맞습니다. 그게 냉철하게 보면 맞는데 엔비디아 입장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현재 엔비디아는 GPU라는 칩을 전 세계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젠슨왕 이 CEO의 생각을 살펴보면 우리가 GPU만 팔아서는 앞으로 5년, 한 4년 정도는 먹고 살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 AI를 사용한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피지컬 AI까지 가려면 우리의 GPU를 일단은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바닥을 깔아놔야 된다라고 하는 비즈니스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뭐 블랙웰 칩에 대해서 전 세계에 아무데도 우리가 납품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저께 뉴스를 보시면은 일단 사우디 쪽에 뭐 블랙웰 칩이 납품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우방국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마도 투자 관점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이번에 26만 장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26만 장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긴 기간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뭐 이거는 저는 크게 리스크가 없을 것 같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어저께 우리 장중 시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가 충격을 받지 않는 걸 보면은 역시나 시장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엔비디아의 칩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엔비디아도 우리나라 시장에 전체적인 그 쿠다 시스템을 좀 깔기 위해서 미리 선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그 뉴스에 대해서 치우쳐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 뉴스에 치우쳐서 관련 종목들이 쇼티지가 나온다면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AI 칩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에게는 주지 않겠다라는 우려스러운 발언들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리스크는 크게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님의 의견이 있었고요. 오히려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혹시나 쇼티지가 나오게 된다면 그걸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전략들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 모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지금 지수도 함께 살펴보시면 예상 체결지수 코스피와 코스닥 좀 엇갈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2% 빠지면서 4,21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1월 4일) 화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기술주 중심으로는 강한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특히나 아마존과 오픈 AI가 대형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칩 일부 수출을 승인하게 되면서 여기도 역시나 힘을 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도 나왔는데요. 후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모멘텀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에는 AMD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까지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국내 시장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게 될지 함께 지수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국내 지수는 좀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6% 하락하면서 4,21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현재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914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주인데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9% 올라가면서 11만 2,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2.1% 낙폭을 좀 크게 그리면서 60만 원 선 지켜나가는 모습 그래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이닉스는 어제 10% 넘게 오르면서 62만 닉스에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10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한 증권사들도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여전히 엔비디아와의 시너지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2.7%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 SDI의 ESS 계약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ESS로 엮이는 그런 LG 에너지솔루션도 오늘 함께 상승세 받아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8%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혼조세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2.29% 하락하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세가 좋습니다. 에코프로는 4.5% 오르면서 지금 10만 원 선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3.7% 강한 낙폭 그려내고 있습니다. 46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네, HLB 현재 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침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인데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장 초반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이 3,700억 원가량 물량 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만 사자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 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투자자들은 좀 물량을 빼두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양시장 좀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시장이 뭐 이렇게 큰 폭으로 또 떨어져 주진 않네요. 네. 계속해서 시장은 되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지금 앵커님 얘기해 주셨다시피 저는 오늘 수급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좀 심각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장 시작한 지 3분 정도 흘렀는데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3,500억 정도, 3,200억입니다. 3,200억 정도 매도를 진행한다는 건 꽤 큰 폭으로 그리고 꽤 빠른 속도로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선물 지수에서 3,700억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매도를 지금 오늘부터 시작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오늘 하루를 본다면 일단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왜 안 빠질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지금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어요. 개인들이 4,200억 현물에서 받아내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개인들이 참전을 했습니다. 1,200억 정도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건 지금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외국인들이 판다 손 치더라도 지수가 잘 빠지지 않는 건 투자 예탁금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예수금이라는 게 바로 투자 예탁금인데요. 그 투자 예탁금이 아마 어제 기준에서 한 87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물론 개인이 산다고 해서 지수가 빠진다 이런 공식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제가 장전에 얘기했다시피 수비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꼭 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코스피 쪽에서 강하게 상승해서 올라오는 건 삼성 SDI입니다. 어저께 테슬라와의 공급 계약이 지금 공시가 나온 건 아니에요. 아침에 공시를 보니까 SDI에서 추후에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공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뉴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공시를 하진 않았어요. 추후에 확인한 후에 나타내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35만 원 넘는 8%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향의 종목들이 조금 또 숨죽이다가 한 일주일 정도 쉬다가 다시 같이 올라와주고 있고요. 결국엔 우리가 여기서 이 뉴스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 SDI가 지금 자동차 배터리 셀을 납품한 게 아닙니다. ESS용 LFP 배터리를 납품한 거고요. 심지어 삼성 SDI가 가장 또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렸던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공장이 가동률이 50%가 채 나오지 않았는데 그거를 LFP 배터리 ESS 쪽으로 라인 전환을 하면서 일단 테슬라에 납품을 했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보여집니다. 납품 확정은 아닙니다만. 제가 앞으로 보고 싶은 건 뭐냐. 오늘 이 단순의 재료에 의해서 삼성 SDI가 앞으로 좋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건 차후의 문제지만요. 지금 삼성과 테슬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사용해가지고 테슬라의 AI 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 아마도 삼성 SDI에 대해서 앞으로 꼭 ESS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차량에 대한 배터리도 납품이 가능할 수 있을 거고요. 더군다나 삼성 SDI가 잘하는 게 뭐죠?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주로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 물론 고급 차량에도 들어가겠지만 아마도 로봇에 들어갈 배터리는 전고체일 확률이 높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따라서도 삼성 SDI가 테슬라와의 분명히 저는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앞으로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HLB 그룹주들이 또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장 종료하고 나서 이제 영국 쪽이죠. 영국 쪽에 투자 운용사에 2천억 정도를 우리가 확보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항암 신약 FDA 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승인이 안 나다 보니까 HLB가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줬는데요. 바닥에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정도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FDA 승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그게 정확하게 승인이 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급등이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좀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과 기관 역시나 메이저 주체 여전히 빼고 있는 모습 양쪽 상황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수급 쪽이 조금은 우려된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삼성 SDI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슈가 있었죠. 삼성 SDI가 테슬라의 ESS 배터리를 납품하게 됐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ESS 관련주들 그리고 2차 전지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2차 전지 쪽에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프로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덩달아서 ESS 쪽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완전히 이제 ESS 사업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2차 전지 무조건 ESS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올해는 ESS에 대한 실적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아마 ESS에 대한 실적이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제가 ESS 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 시간에 많이 얘기를 드렸거든요. 네. 거기서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번에 3분기에 나온 테슬라 실적을 보면요. 물론 차량 판매 대수도 굉장히 많지만 테슬라가 주로 하는 산업, 에너지 산업, 메가팩이라고 하죠. 이 메가팩 사업이 매출 비중이 12%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은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를 집에서 자체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 ESS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가 가장 필요하죠? AI에 가장 필요한 건 전력입니다. 물론 그 전력이 필요하면서 변압기라든지 전선, 뭐 원전, 에너지 이런 것도 많이 갔지만 결국에는 그 에너지들이 AI가 돌아가지 않을 때 에너지를 저장해 놓을 수 있고 그다음에 비상전력에 항시 대기를 할 수 있는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저는 AI 쪽에도 상당히 모멘텀이 붙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 향해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 시간에 나와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경고 사인을 드리고 조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ESS를 하나 더 하지 않는 종목들까지도 올라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좀 조심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ESS 향해 가장 좋은 종목들이 뭐가 있냐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장주고요. ESS에서는 테슬라에도 가장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거기다가 ESS의 그 양극재를 단독으로 만들 수 있는 LFP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LNF가 또 강력한 대장주가 될 수 있고 거기다가 양극재와 음극재를 둘 다 선별해서 만들 수 있는 포스코 퓨처인까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만약에 전고체까지 보신다면 삼성 SDI까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테슬라의 10기가와트시 정말 많은 수량이거든요. 많은 수량에 납품을 할 수 있다는 걸 SDI가 보여준다면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ESS 쪽에도 삼성 SDI까지 꼭 보시면 이 네 종목만 보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ESS는 AI 모멘텀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 보신다면 ESS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골라내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LG엔솔, LNF, 포스코퓨처엠 그리고 삼성 SDI까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전력기기 쪽으로 좀 한번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전력이 필요하고 그럼 결국에는 전력기기를 봐야 한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최근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봐야 될까요? 네, 그런데도 계속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전력기기 3대장이라고 하는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예전에 이제 앵커님이 효성중공업 200만 원 갈까요라고 물어보셨었어요. 네. 근데 이미 200만 원 넘어가지고 지금 뭐 효성중공업이 대장주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지금 미국의 어저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GPU는 남아 도는데 그 GPU 칩을 꽂을 데이터 센터가 없다. 그 말인즉슨 그 GPU를 꽂아가지고 돌릴 전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력기기, 전선, 그다음에 변압기 이쪽에 대해서는 퍼포먼스가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결국에는 이 전력 쪽이 올라가는 이유는 AI 테마다. AI 테마가 가장 필요한 건 전기고요.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에너지원과 그 전기를 이송시키는 전선과 그리고 그 전기를 직류와 교류로 변압시켜주는 변압기와 전력기기 쪽까지는 분명히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고가로 많이 올라와 있지만 저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서는 물리더라도 대장주에 물리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AI가 점점 더 수요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전력 기기 쪽으로도 시선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전선이나 변압기 쪽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전력 기기주들의 흐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 1.37%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완성차 쪽 아직 팩트시트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관세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이제는 여기에다가 피지컬 AI라는 모멘텀이 붙게 되면서 이제 완성차 쪽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자동차를 우리가 한 여름 때부터 사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만큼 쌀 수가 없다. 우리가 삼성전자 때를 잊지 마셔라. 삼성전자 55,000원 가격이 지금 현대 기아차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끝났고 그치만 제가 자동차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관세의 그 리스크 자체가 그러니까 관세 이율 자체가 도요타랑 유럽 자동차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조금 쌌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메리트가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동차는 현재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 그분들의 영역이고 반도체 다음으로 올라갈 거라고 착각하셔서 지금부터 올라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자동차에 대한 뷰는 살짝은 좀 바꿔볼까 합니다. 제가 어느 기점부터 좀 바꿔볼 거냐면 저번 주 금요일 깐부치킨 회동 이후로부터는 저는 자동차도 이제는 AI 쪽과 엮여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GPU, 블랙엘 칩을 5만 장을 현대차가 직접 받기 시작한다면 저는 자율주행과 분명히 엮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현재 자동차, 특히나 테슬라 자동차가 전기차로 많이 팔리기도 했지만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은 FSD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런 것까지 나와주게 되는데 현재 엔비디아가 노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테슬라와 하는 게 가장 수월하고 편하겠지만 같은 미국 회사니까. 그렇지만 테슬라는 자기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율주행에 대한 퍼포먼스를 내고 싶은데 중국에다가는 그 칩을 또 팔 수가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 대안은 분명히 현대차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자동차는 만약에 지금 관세 여파라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에 관심이 없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좀 빠지게 된다면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요새 좀 급등이 좀 많이 나왔는데 만약에 자동차 부분이 한 27만 원 이하대로 현대차 기준에서 27만 원 이하 기준으로 내려온다면 저는 차분히 모아가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자동차 쪽으로는 AI와 엮여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으로 긍정적인 점수 주셨고요. 현대차 기준으로 27만 원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면 모아가는 전략들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KN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약간 좀 엇갈립니다. 많이 빠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코스피 쪽에서 약보합, 코스닥에서는 강보합 지키면서 엇갈린 흐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현산물에서 현재는 모두 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한 20원대까지 좀 잠깐 개장 때 환율이 좀 내려왔었는데 1,420원, 29원까지 제가 봤다가 지금은 보니까 다시 좀 올라왔네요. 1,431원 60전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 여쭤볼게요. 현재 분위기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코스피 시장은 오랜만에 또 음봉 전환이 됐는데 아침 개장 이후 낙폭보다는 조금 축소하는 모습들이 조금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그동안에 시장 주도했던 삼성하고 SK하이닉스에서 음봉 전환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소부장 업체들이 다시 또 이제 그동안에 좀 쉬었던 소부장 업체들, 뭐 이오테크닉스라든가 일부 종목들이 다시 한번 그 기세를 이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UAE 이런 칩 6만 개를 추가로 이제 수출할 수 있다라는 이제 허가가 나타났는데, 트럼프의 이제 언급하는 좀 이 별개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미국의 칩을 중국 이외의 국가도 좀 통제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이제 타코에 대한 또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유리하게 이제 이끌고 가겠다는 그런 발언으로만 해석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보면 뭐 코스피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영양도 면으로 거의 80%를 차지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에 대한 선별 능력보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공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굉장히 많은 관건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네. 또 그쪽으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 기조가 최근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이제 저점을 좀 매집하려는 움직임들이 일부 보여지고 있어서 네. 이러한 기조가 좀 바뀔 수 있을지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한 300개 기업이 실적 발표 중에 80% 이상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또 긍정적인 요소로 국내 시장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뭐 AMD, 팔란티아 실적 발표 예정이지만 뭐 우려감 별로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좀 봐주신 것 같고요. 지금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코스피는 약보합, 뭐 코스닥은 강보합 좀 지키고 있으면서 엇갈리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덜 갔으니까 키 맞추기 차원에서 코스닥 쪽에서는 앞으로 좀 중소형 위주로 해서 종목들이 좀 더 잘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오늘 시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힌트를 좀 주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상대적으로 본다면 그동안의 코스피도 대형주 위주로 맞아요. 시장을 많이 이끌었고, 그렇게 본다면 코스닥도 최근에 알테오젠이 다시 50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코스닥 지수 하면은 시장에서 가장 중심은 2차 전지하고 바이오이기 때문에 오늘 삼성 SDI가 보여준 테슬라와의 3조 계약이 오히려 뭐 오늘 실적 발표 있을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코스닥의 2위권 지위를 갖고 있는 뭐 에코프로 BM 라인들한테 오히려 오늘 보니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맞아요. 이게 계단식으로 좀 키 맞추기를 좀 나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농후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조로서는 뭐 코스닥 쪽에서는 당연히 2차 전지 쪽을 계속 우리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도 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전반적인 개장 그리고 지수 상황까지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순매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을 담아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공통으로 담아가고 있는 종목이 알테오젠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죠.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점검을 좀 해보겠고요. 사실 오늘 엇갈린 시선이 좀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같이 담아가고 있는데 외국인 순매도로 돌려보면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하이닉스인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10% 룰 예외가 적용이 됐죠. 그러니까 시총 비중이 거래소 전체 비중의 10%를 넘었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좀 더 담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고요. 어제 연기금 역대 최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한 지정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하락을 하는 건가 싶긴 합니다. 60만 원 선 깨고 지금 내려왔고요. 59만 9천 원 선에서 현재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산도 오늘 좀 내리고 있긴 한데 100만 원 선은 지켜냅니다. 100만 3천 원 선에서 현재 가격 형성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 볼 텐데요. 물려도 들어가야 된다. 지금 가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근데 그게 여전히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눈 감았다 뜨니까 10만 원 선은 훌쩍 넘어 있긴 하거든요. 네, 뭐 몇 달 전부터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바뀐 시황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은 레거시 쪽은 없어서 못 파는 상황까지 지금 보여지고 있기 네. 때문에
차후에 가서는 당연히 이러한 공급 부족이 우리가 구매자들의 저항을 느낄 가격대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공급 이제 증설을 할 텐데 당장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어찌 보면은 에이펙 이후에 더 좋은 상황이 삼성전자였고 AI에 대한 이 팩토리 일단 성공적으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으로서 필요한 HBM 라인들을 비롯해서 그동안의 DDR5라든가 ESSD가 계속적으로 공급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의 여건들이 대응 환경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 거기에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 발표로서도 보여줬잖아요. 반도체를 비롯해서 지금은 갤럭시 폴드 7에 대한 또 이 매출 판매가 급증을 한다는 점,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적자에 대한 촉서포, 거기서 또 내년 정도 되면은 흑자 전환 기대감들, 그리고 이 나노 공정에서는 TSMC보다 지금 삼성전자를 선호한다는 점도 지금 수주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네. 자꾸 일어나면 TP가 좀 바뀌어 있어서 저도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15만 전자 이상 또 20만 전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럼 20만 전자, 하이닉스는 100만 닉스 닉스. 이렇게 좀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점이 그거 같아요. 시점이 언제냐? 신규 진입을 하고 싶은데 네. 조정을 특별히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뭐 한 주간 단위로 10%가 넘어선 적이 최근에 없잖아요. 5일선 타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금도 말씀드립니다. 분할해서 일단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접근해서 그 다음에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지, 신규 접근을 하지 않고 계속 전략으로서 언제 타이밍을 노린다 이거보다는 저는 일단 보유하고 그 다음에 비중 늘려가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SK 하이닉스는 지금 사실 AI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네. 지금 100만 전자의 이게 그 잣대가 우리 KB증권이나 이제 증권사들 뷰가 정확하게 PBR에서 PER로 넘어갔고, 맞아요. 그것이 이제 앞서서 제가 마이크론하고 비교를 많이 해드렸는데 100만 하이닉스를 찍어도 100만 닉스 찍어도 이것이 비싼 건지를 모르겠다는 의견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어서, 저도 사실 SK 하이닉스가 지금 코스피 5,000에서 6,000포인트 넘어갈 때 당연히 이 두 종목이 패시브 자금 유입까지 더불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가격도 지금 오늘 한 4%대 빠지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4%대 빠진 기억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진입 시점이 오늘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입을 하고 나서 그때 그 이후에 대응책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신규 진입을 만약에 고려를 하신다면, 사실 근데 수급 열어보면 SK 하이닉스는 지금 거의 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0월 들어서는 거의 다 빼고 있거든요. 오히려 몇 거래일 제외하고는. 근데 그럼에도 괜찮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외국인들의 매도 기조가 조금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제 좀 이어져서. 생각보다는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뭐 특별하게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뷰를 바꾼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일부 좋은 이제 섹터들이 좀 저평가된 섹터들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아, 네. 다시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전력기기가 워낙 세가지고 맞아요. 이 앨런 머스크가 언급한 AI 그리고 이제 전력 거기에 로봇 1억 대까지 그것이 완벽한 AI의 구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본다면은 돌아가면서 매매를 좀 하시는 방법도 되게 유효하다고 보는데요. 전력기기도 지금 오늘 급등세 이후에는 네.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은 다시 또 반도체 쪽으로 이제 옮겨간다거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주들도 제가 몇 달 전부터 이번에 학습 효과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레인보우를 중심으로 계속 지켜보자라고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사실 이게 지금 50만 이 로보틱스가 네. 사실 끝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성장주들은 밸류를 2027년 PER을 땡겨도 되고 28년 PER 땡겨도 된다. 네. 그때 가서 제가 그때 30만 원대가 PER 27년 거 땡겨오면 30배라 그랬는데 지금
워낙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관계사들, 위탁 생산 업체들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요. 네네.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게 주문이 물려와서 그래서 소화를 못 해내서 다른 벤더를 계속 주고 있는다는 진짜요? 말씀을 음. 전해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당장의 펀더멘탈로 집중하지 마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안 그래도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뒤에 준비를 좀 해놨는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땡겨서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전에 언급 주셨을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사명 변경이랑 신사옥 말씀을 좀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제가 하는데 근데 사실 아직까지 그 이슈가 뉴스화된 거는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여기에 플러스 좀 알파로 좀 둘 수 있을까요? 그게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사명 변경은 다 이제 내년으로 좀 내년. 미뤄진 걸로 보여지고 있고 네. 신사옥 이제 완공도 조금 미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건설 대부분이 사옥 완공 그렇죠. 이때 된다고 한들 좀 더 미뤄지면서 좀 그 구축을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본다면 이게 이제 호재로서는 충분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는 당연히 작용을 할 거고 네. 지금으로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삼성중공업하고 이제 용접 로봇에 대한 개발 협력, MOU가 굉장히 많이 체결이 되면 될수록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채널면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뭐 미국 다방면으로 지금 채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스가 오히려 더 좋은 소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당연히 뭐 내년 정도 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명 변경이라든가 사옥 완공하고 이제 위탁 생산을 좀 다양하게 우리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핵심 가치는 Y1에서 Y2로 이어가는 양파롱 로봇이 네네. 이제 공장으로 투입이 대량 생산으로 되는 과정이 가장 이 핵심 요소인데 네. 그 과정이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 그러면 이종 로봇이 아니고 이제 바퀴 로봇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산업용 로봇으로 투입될 때는 지금으로선 바퀴 로봇이 좀 더 빠르게 이 산업 로봇에서 투입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이종 로봇에서는 사실 휴머노이드에 대한 생각보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산업에 투입돼서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느냐 그것이 대량 생산으로 이루어져서 실적을 이제 영업이익을 흑자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근데 저는 빠르면은 4분기 흑자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꾸준하게 그래서 뭐 아까도 제가 삼성전자하고 네. SK하이닉스 조정시 매수 관점 얘기를 했지만 네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사실 지금의 일부 조정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직도 10조 정도 달성 아직 못했거든요. 네. 예, 가능성 충분히 돌파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좋아질 거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AS까지 해봤고요. 넘어가기 전에 알테오젠이 오늘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이라서 요거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은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 기다리고 있는 게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11월 초에 이전 상장 이사회 승인 그리고 12월 8일 임시 주총에서 의결 계획에 대한 보도가 있을 것으로 일정상은 좀 나와 있고요. 오늘은 50만 원 선 넘어선 이후에 50만 6천 원까지 한 3%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상으로 보면 한 3거래일 정도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좀 들어와주고 있어서 코스피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나 만약에 이전이 된다 하면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디까지 룸을 좀 열어두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알테오젠이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좀 못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25년도 이제 7월 달이죠. 네. 7월 달에 이제 그 고점이었던 50만 원을 한번 돌파하고 나서 약 한 3, 4개월을 네. 횡보를 했어요. 맞아요.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상승했다. 근데 50만 원대하고 40만 원대 한 중반이 지금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 이전으로 사실 50만 원대 박스권 돌파가 나올 수 있나? 네. 그거보다는 저는 그냥 알테오젠을 수급만으로도 돌파 가능하다고 보고 앞서서 이제 키트루다가 미국 이제 그 FDA 신청 허가 완료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얄티가 350억씩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키트루다 승인 그렇게 된다고 하면 로얄티 이 수익만으로서도 알테오젠의 흑자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이제 이 펀더멘탈 주라는 사실 재평가가 좀 이루어질 수가 있어서 저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지금의 코스닥에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전하지 않아도 네. 지금으로서의 가치만으로도 당연히 코스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아까도 코스피에서 조금씩 매집을 하는 단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2차 전지 뭐 에코프로에서 알테오젠으로 그 두 종목에서 당장 힘을 좀 받는 상황도 충분히 마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코스피에서 대형주 수급이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코스닥 쪽으로도 당연히 매기가 또 이어질 수 와야죠. 있을 네. 거라고 본다면 알테오젠의 50만 원에서 60만 원 넘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좀 빠를 수 있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머크사가 지금 전 세계 매출에서 지금 41조를 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환율로 우리가 최소로 잡아도 네.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은 충분히 지금보다는 어. 업그레이드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 그렇군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은 계속 마일스톤이나 로열티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으로 좀 볼 수 있겠죠. 코스닥에 있는 지금 구간에서도 여전히 더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넘어가서 오늘 테마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만한 테마 첫 번째로는 조선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제 뭐 실적 발표 나오고 LCD 현대 라인 쪽 발표 나왔는데 조선은 좀 습관적인 세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프리마켓에서는 다시 좀 올라오나 싶었는데 정규장 들어오니까 다시 고꾸라지네요. 조선 쪽에서도 보더라도 HD 현대미포 지금 6%로 가장 좀 크게 떨어지고 있고요. HD 한조해도 한 3%대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은 일단 삼성전기로 어제부터 시작을 했죠. 브로드콘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 어제 또 앱솔릭스가 AMD 유리기판 품질 인증 초읽기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11월 5일 내일이죠. SKC 컨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줄까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도 열어볼게요. 마지막은 방산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실적을 공개를 했죠. 잘 나왔고요. 특히나 이제 한화 오션을 편입한 효과가 그대로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방산 쪽은 사실 주도주 대비해서는 그 랠리에 같이 좀 탑승하지 못한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유리기판 쪽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브로드컴 관련 이슈가 있었고 앱솔릭스는 AMD 관련한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쪽은 한 번씩 탁탁 튀어주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사실 그때마다 돌아가는 종목들이 좀 다르긴 한데 그 중심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좀 봐야 될까요? 중심의 기준은 상용화를 누가 제일 빨리 하냐가 상용화? 왜냐하면 시장 선점 효과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유리기판이 과거에도 SK 최태원 회장이 뭐 납품이 거의 완료된 것처럼 이렇게 한 장을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네. 아직까지도 좀 기간이 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유리기판에 대한 상용화 소식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SK 이제 자회사 앱솔릭스가 AMD 향 이제 품질 테스트 통과가 임박했다. 근데 통과가 임박했다는 거지 통과됐다는 건 아니라서 저는 오히려 이런 모멘텀적인 촉매제가 됐다고 했던 것보다는 유리기판의 랠리가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요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이제 SKC를 중심으로 당연히 본다면 고점에 대한 돌파가 아직까지 못하고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 그때 가서 또 하락폭을 좀 더 네. 가파르게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유리기판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고점 랠리를 좀 돌파했던 캠트로닉스 이식학공정에서 또 유일하게 또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런 종목도 중소형주 쪽이 오히려 좀 잘 가는 모습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매매적인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탑픽을 저는 SKC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당장 실적 발표 전에 컴콜 전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내일 이제 이 컴콜 컴콜이죠. 보고 나서 그때 가서 우리가 SKC에 대한 전략을 짜도 되는데 3분기 영업 적자가 뭐 예상으로는 한 200억 정도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렇담에도 불구하고 SKC가 크게 빠질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체 SKC가 적자에 대한 우리가 뷰가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학습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싶고 그리고 오늘의 시장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와 AI의 연결고리 중에서 가장 덜 올랐던 섹터를 뽑자면 그래도 최근에 많이 쉬었던 유리기판이기 때문에 오히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수급적으로 좀 빠져 있을 때 또 기회를 포착해서 유리기판 쪽으로 좀 땡길 가능성도 있잖아요. 컴콜 내용에서 좀 긍정적인 이슈들을 네. 언급을 많이 해준다면 그래서 저는 SKC는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봐도 될 만한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뭐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여러 종목이 있지만은 상용화가 제일 빠르게 나타난 SKC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급은 괜찮네요. 지금 보니까 기관 쪽에서 거의 뭐 10월 달 들어서는 며칠 제외하고는 몇 거래일 제외하고는 좀 쭉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시간상 방산으로 가야겠네요. 방산 보면 방산 K방산은 주요 4사가 최대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수주 잔고가 한 4, 5년치 이상 확보됐다라는 기사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주도주 안에서는 사실상 가장 좀 덜 간 섹터인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까지 소외됐던 쪽으로 힘이 좀 보태지는 시장으로 바뀐다면 방산 쪽도 지금부터는 기회가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하락폭이 좀 큰데 저는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도 뷰를 방산을 이제 네. 그 탑픽으로서도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유럽의 이 고객사뿐만이 아니고요. UAE라든가 지금 사우디라든가 중동 쪽을 비롯해서 남미 쪽에서도 수주 임박했다는 소식들이 좀 남미? 들려오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은 이 단기적인 낙폭은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세론의 영향도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신형 핵 추진 대륙간 순항 미사일 발표를 했는데 시험적으로 성공 끝났다고 이게 네. 마일에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핵 추진을 달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게 도달할 수 있다고 지금 무섭네요.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지 않는 그런 그 계속해서 지금 너무나 장기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때 방산주가 센티멘트가 좀 파괴가 되는 그런 맞아요. 그 흐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센티멘탈적인 이 파괴 요소가 저는 거의 이제 소멸이 됐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탑픽으로서는 당연히 현대로템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영업이익이 2,600억 예상보다 2,778억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영업이익이 전년비 대비해서는 지금 100% 이상 또 증가폭을 기록을 했고 에어로스페이스도 영업이익 80% 이상 전년비 증가를 했으니까 시장 컨센서스를 월등히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부분이 세 가지 있잖아요. 이제 에코솔루션하고 이제 수소 충전 인프라를 이제 사업을 최근에 영위를 했고 거기 매출이 한 10% 비중이 있고 또 레일 솔루션 부분도 실적으로 보면 한 40% 있거든요. 그래서 방산주 실적이 60% 네. 다양하게 지금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본다면은 수주 잔고도 한 18조 이상으로 넉넉히 쌓여 있고 그래서 저는 실적 발표 시즌 때마다 네. 수주가 이제 우리가 폴란드 수주만 얘기를 많이 했지 뭐 중남미나 맞아요. 아니면은 이제 그 중동. 중동 쪽으로 해서 수주가 켜켜이 쌓인다라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내년에 K2향 이제 3차에서 5차까지 밀려 있는 그것만 감당을 하더라도 저는 롯데의 실적은 뭐 당연히 목표 주가였던 지금 30만 원대 목표 주가가 피가 나왔는데 그 이상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네요. 일단 레일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방산 쪽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굉장히 좀 균형적으로 잘 다양화시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한 5% 정도 밀리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그래도 한 3거래일 정도, 기관도 한 2거래일 정도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TP 이상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전략들 함께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눠야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에이펙 휴가로 반도체가 강하게 오르면서 코스피가 4,200선을 단숨에 돌파해냈습니다. 삼성전자는 11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60만 원 선까지 오르면서 AI 중심으로 랠리가 계속 펼쳐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AI 훈풍이 계속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AI를 기점으로 지금 팬데믹 랠리까지 뛰어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새로운 AI 상승장이 펼쳐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 엇갈린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들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200선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0.64%의 하락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920선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910선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줬는데 1% 넘는 상승세 현재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이 모두 매도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개인이 그래도 좀 채워주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오늘 매도 물량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같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이 1,000억 원대 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상승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면 일단 음식료품과 비금속 광물이 1% 넘는 오름세 시연해주고 있고요. 오늘 화학이 0.98%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S오일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7%대의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었거든요. 3분기에 흑자 전환하는 실적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4분기까지도 호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약품과 의료 정밀 그리고 서비스업까지도 현재 상승 업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락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락 업종에서는 운수장비 섹터가 2.6%대의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 조선이나 완성차 쪽이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점 현재까지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권도 오늘 약합니다. 2.38%의 내림세 시연해주고 있고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 투톱이 조금 쉬어가다 보니까 쉬어가는 흐름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전기전자 쪽도 약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다는 점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업까지 0.72%의 내림세 나타내줍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상승 업종으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제약 섹터가 강합니다. 2.46%의 빨간불을 현재 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비금속과 기계, 장비, 금융까지도 빨간불 켜주면서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학까지도 1.3%의 상승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내에서 하락하는 업종들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오락문화가 첫 번째를 자리하고 있네요. 1.57%의 내림세 나타내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운송장비 쪽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7%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속과 건설, 유통, 음식료, 담배까지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내에서 어떤 거래대금 상위 업종들이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오늘 모두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 오늘 하락 출발했고요. 삼성전자는 상승 출발했지만요. 지금 하락 전환해준 모습들이 확인되면서 모두 60만 닉스, 11만 전자를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의 낙폭이 현재로서 더 큰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럼에도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 어제 SK그룹을 중심으로 한 서밋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 안에서 최태원 회장이 AI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보이면서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업까지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SK그룹 내에서 AI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 순환을 이어가겠다는 말까지 언급을 했으니까요. 이 안에서 좀 여러 가지 모멘텀들 찾아볼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의 협력 기점으로 인해서 메모리 강자를 또 탈환하려는 움직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 SDI에서 오늘 호재가 나오게 됐죠. 오늘 삼성 SDI 일단은
4%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3조 원 넘는 ESS 배터리를 3년 동안 납품하기로 밝혔습니다.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CATL의 배터리를 주로 사들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 내에서 탈중국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한국 기업이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배터리 쪽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선 섹터도 좋습니다. AI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서 함께 또 같이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테마죠. 대한전선 9%대의 오름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1% 가까운 상승세 나타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거래대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노타가 일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대비 둘째 날입니다. 어제 상장을 했는데 20%대의 급등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노타 같은 경우에는 AI 최적화와 경량화를 필두로 삼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됩니다. 로보티즈가 지금 1위로 올라섰는데 4%대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좋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HLB 안에서도 호재가 나오게 됐죠. 글로벌 자산 운용사가 2천억 원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겠다라고 밝히게 됐습니다. 결국 이 자금들은 HLB가 FDA 승인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들과 그리고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에 탄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의 급등세 시연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락 출발했는데요. 0.93%의 상승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이 거래일 동안 정말 강하게 올랐죠. 로봇주들 안에서 계속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도 간략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일단 짙고요. 2차 전지 쪽들이 오늘 강하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 1.47%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완성차, 그리고 조선과 방산까지 오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점들이 확인이 됩니다. 네이버 또한 사실 이 엔비디아와 협력으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일단 오늘은 1% 하락하지만요.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이 수익성에 찍히겠다는 점들과 정부의 AI 인프라 기조, 엔비디아와의 협력이라는 모멘텀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점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시장이 약간 쉬어갑니다. 그러나 양시장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현선물 모두 매도 포지션 현재 찍혀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그래도 키 맞추기를 좀 하려는지 일단 지수상으로는 강보합 정도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안에 있는 작은 테마들 위주로 수급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